우리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전국토의 요새화를 통해 육군의 강력한 기갑 차량 전력을 육성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과 다르게 민주국가로서 반드시 필요한 강력한 국방력을 키워왔습니다. 반면 현재 유럽은 다른 나라의 침입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요. 이는 오랜 평화에 물들은 국가들이 국방력을 등한시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기갑 장비를 극비리에 구입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북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인 노르웨이는 일단 최강이라는 이명이 붙은 무기라면 무조건 수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지금 대한민국의 K2 흑표가 노르웨이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 처지를 생각해보면 가능한 최강의 전력으로 자국을 무장하고 싶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노르웨이는 바이킹의 후예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과거 대한민국처럼 적국의 손에 자신들의 나라가 점령당한 치욕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심지어 노르웨이를 점령한 적국은 일본과 동맹이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흉악하기 그지없는 나라였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나치 독일이었습니다. 과거부터 나치 독일은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기 위해 주변국들을 무력으로 점령하며 다른 나라들을 핍박하는 것은 일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나치 독일과 지금의 러시아가 다른 게 있다면 그것은 운일 것입니다. 나치 독일은 별다른 준비도 없이 제2차 세계대전을 시작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쟁 초기 나치 독일은 큰 힘을 들이지도 않고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자신들에게 쳐들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 현재 유럽 국가들이 부랴부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이야 다행히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 대한 준비라도 하고 있지만 1940년에 노르웨이는 그마저도 준비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반면 나치 독일의 노르웨이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우선 노르웨이는 전쟁 물자 준비에 꼭 필요한 철강석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바다를 통해 영국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항구를 점령하는 것만으로도 영국의 해군력을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즉 영국 해군의 빈집털이를 당하지 않으려면 나치 독일에게 노르웨이는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국가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나치 독일은 9개 사단, 1개 포병대대, 1개 기계화 여단, 총 12만 명을 노르웨이 점령에 투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을 길게 끌고 갈 여력이 없었던 나치 독일은 지상과 동시에 해상에서도 노르웨이를 압박했는데요. 이는 해군과 육군이 펼치는 일명 망치와 모루 전술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나치 독일이 노르웨이 점령에 투입한 군함만 해도 샤른호르스트급 전함 한 대를 필두로 중순양함 2대, 경순양함 2대, 구축함 14대였습니다. 굵직한 군함만 해도 이 정도였으니 투입된 모든 해군력을 생각해보면 현대 웬만한 약소국 정도는 지도상에서 지워버릴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해군력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노르웨이도 나치 독일에 맞서 필사적으로 항전했지만 불과 2달 만에 함락당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당시 군사 전문가들이 내놓은 부속보다 상당히 오랜 시간을 버틴 건데요. 여기에는 연합국의 도움이 컸습니다. 노르웨이가 나치 독일의 중요한 지역이었던 만큼 그건 연합국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인데요. 나치 독일은 이 전투에서 사상자만 무려 5,200명 이상 발생했고 중순양함 한 척을 포함한 57척의 군함이 격침당하면서 해군력의 거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덕분에 영국의 특수부대 코만도가 노르웨이 해방을 위한 상륙작전을 펼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궁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궁작전에 참여한 코만도 지휘관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포함한 영국군 역사상 최강의 기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잭 처칠이었습니다. 예비역 장교였던 잭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코만도의 지휘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타고난 싸움꾼이었습니다. 심지어 잭 처칠이 코만도에 지원한 이후부터가 최전선의 일반 보병 부대는 시제하다라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고작 이 정도로는 역사상 최강의 기인이라는 별명이 붙기에는 한참 모자랍니다. 잭 처칠은 실제 전투에서 장궁을 등에 메고 철검을 찬 채 스코틀랜드 전통악기인 백파이프를 불며 돌격하는 미친 짓으로 유명했습니다. 오죽하면 그 명성이 독일군 진영에까지 퍼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 때문에 그의 부하들조차 그를 싸움꾼 잭 처칠이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이건 그나마 예의를 차린 것이고 뒤에서는 미친놈 잭 처칠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도 최전선에 나서는 지휘관을 싫어할 병사들은 아무도 없었을 텐데요. 실제로 잭 처칠은 양궁작전에서 지휘관의 신분으로 상륙함에 탑승했지만 동시에 최전선에서 코만도 부대원들을 이끌고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륙함이 노르웨이 해안에 도착하자 잭 처칠은 백파이프로 행진국을 거나하게 뽑아 제끼더니 한 손에는 강철검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수류탄을 진 채로 적진지로 돌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이 이처럼 잭 처칠이 모든 전투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쟁에 투입했지만 매번 잭 처칠은 멀쩡한 몸으로 살아남은 것도 모자라 고작 2시간 만에 나치 독일의 해안포대를 점령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잭 처칠은 이때 용맹한 전과로 영국에서 십자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잭 처칠의 전투력이 대단한 건지 나치 독일의 전투력이 형편없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면 운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잭 처칠의 전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43년에도 코만도 지휘관으로서 상륙작전에 참여했는데요. 이번의 무대는 이탈리아였습니다. 이때도 잭 처칠은 상륙함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려 활, 강철검, 백파이프와 함께 돌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름 아니라 본부에서 잭 처칠의 부대에 독일군 관측소를 습격하라는 명령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꾼 잭 처칠이 이 명령을 거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습격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잭 처칠은 자신을 엄호해줄 소총수 1명만 대동한 채 단둘이서 독일군 박격포 부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혼자 독일군 42명을 포로로 잡는 전과를 올렸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생애 2번째 훈장까지 받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독일군 포로로 잡히는 사건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잭 처칠은 결국 탈출에 성공하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심지어 꽤 장소에서 혼자서 독일군 진지를 박살낸 썰을 풀다가 89살의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정도면 전투력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속에는 잭 처칠의 무용담 정도는 어린애 장난 정도로 만든 생존 실화가 있습니다. 바로 나치 독일 상공에서 엔진 3개가 터진 채 살아 돌아온 폭격기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폭격이 아주 중요한 공격 수단이었습니다. 나치 독일로서는 우선 최대한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점령지 제반 시설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국 또한 어떻게든 적의 생산 시설을 파괴하는 전술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융단 폭격에는 필연적으로 민간인의 희생이 동반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폭격기 밀집현대가 가하는 융단 폭격은 추축국은 물론 연합국 동맹들까지 공포에 떨게 할 정도였습니다. 일례로 드리스덴을 폭격하는 이틀 동안 4번의 출격에 영국은 무려 727대, 미국 527대의 폭격기를 띄웠는데요. 이 이틀 동안 드리스덴에 떨어진 고폭탄과 소위탄만 해도 3,900톤이 넘었습니다. 심지어 끊이지 않는 화염으로 드리스덴 시내에 화염 폭풍이 발생할 정도였고 이틀간의 폭격으로 최소 25,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미국의 폭격은 3차례나 더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지난 1944년 12월 20일 찰스 브라운소이가 조종하는 미국의 B-17 폭격기인 오렌술친구어가 브레멘을 폭격하고 회항하는 길이었는데 그때 나치 독일의 대공포가 오렌술친구어를 찢어발겼습니다. 이 폭격기는 3개 엔진이 파괴당하며 출력이 40% 이하까지 떨어졌으며 비행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온갖 무장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지상에서는 나치 공군의 프란츠 슈티글러 중령이 BF-109 전투기를 몰고 연합군의 폭격기를 격추하려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슈티글러 중령이 금방이라도 추락할 것 같은 폭격기를 격추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격추는 고사하고 마치 편대 비행하듯 적군이라 할 수 있는 연합군의 폭격기 옆에서 함께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브라운소이는 비열한 나치놈이 우리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슈티글러 중령은 일말의 공격 의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독일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오랜 술친구호와 편대 비행했는데요. 이는 마치 독일 대공포가 오랜 술친구호를 노리지 못하도록 호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측은 사실이었는데 마침내 오랜 술친구호가 독일 영공을 벗어나자 슈티글러호는 브라운소이에게 격려를 붙이고 독일로 회항했습니다.
슈티글러 중령에 따르면 비록 그들이 자신의 조국을 폭격했을지라도 걸레짝이 되어 죽음을 불사한 연합군의 모습에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슈티글러 나치 중령은 전투 의지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오랜 술친구를 공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브라운 소이와 슈티글러 중령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것도 모자라 당시로부터 무려 47년이 지난 뒤에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의 목숨과 명예를 지켜준 사이로 2008년까지 가깝게 지내다가 같은 해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2차 세계대전 속에서도 인류애와 기사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되려 현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장 강력한 군대는 규율을 잘 지키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만 봐도 어느 쪽이 기사도와 인류애를 잘 지키고 있는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